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셸 푸코 강의 하나 하겠는데요. 주제는 권력 지식 연계론입니다. 사실 이 개념 안에 미셸 푸코 사유의 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권력과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을까? 이것을 풀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까지 지식의 개념을 철저화하는 데에 몰입했고요. 그 다음에 담론의 질서, 그리고 감시와 처벌, 그리고 꼴레주 드 푸앙스 강의들, 주체와 해석학, 다양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말년의 작품, 성의 역사, 특히 일권, 이런 작품들에서 알매의 의지죠. 권력이 지식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감시와 처벌, 그 다음에 성의 역사 일관,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이라는 게 뭔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푸코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권력은 힘들의 관계야. 미셸 푸코한테서. 힘들의 관계로 힘은 언제나 복수성으로 나타납니다. 힘은 다른 힘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효과를 나타내고 생산하고 또 배제하고 수용하고, 그런 운동을 통하여 힘은 힘으로서 자기를 보여주죠. 그죠? 이게 미셸 푸코의 존재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르크스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특히 지젝과 몇 년 전에 논쟁했던 조던 피터슨이 미셸 푸코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몰아서 지젝에게 쪽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지점인 거예요. 권력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거다. 이게 미셸 푸코한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권력은 특정 기관이나 집단, 국가나 계급으로부터 소유되는 게 아니라 행사되는 거다. 이 완전 다르죠. 그죠? 마르크스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은 지배자뿐만 아니라 피지배자까지도 관통해가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거기에 특정 계급이 생산력을 소유하는 그런 생산 관계에 의해서 역사가 추동해가는 게 아니라, 미셸 푸코한테서는 이건 순진한 사고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어떤 집중이나 통합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마르크스의 권력 개념을 철저히 뜯어고치죠. 그죠? 권력은 어느 누구도 억압하기보다는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특이점들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억압이 먼저가 아니라 생산인 거예요. 국가가 권력을 소유해서 국민들에게 행사하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어떤 권력 관계를 해체해버린 거죠. 그죠? 국가가 있고
국가가 이데올로기의 장치를 통하여 어떤 자기의 힘을 피지배자들에게 행사한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 여기에서 알쥐세르랑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전부 다 관통해서 횡단하는 힘인 거예요. 힘들은 언제나 다른 힘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며 이 힘들은 권력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미셸 푸코는 니체주의자인 거예요. 여기에서 니체의 계보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미셸 푸코의 2차 자료 중에서 중요한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디디에 에리봉이 썼던 미셸 푸코, 그 다음에 둘레즈가 1986년에 출간한 푸코라는 작품. 좋습니다. 확실히 둘레즈는 둘레즈예요. 둘레즈 역시도 이러한 권력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미셸 푸코를 니체주의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의 관계는 특정 권력을 소유한 집단이 피지배 계층에게 아니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피지배 계층은 무조건적으로 이 권력을 행사당하는 그러한 형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러나 미시물리학적으로 미세하게 권력의 이동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은 권력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모두 다 관통하고 지배자만이 힘을 행사하는 어떤 주체적인 게 아니라 피지배자 역시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그 힘을 역으로 또 수행한다라는, 그리고 피지배자들 가운데에서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자기들끼리의 또 힘의 행사가 있겠죠. 그래서 푸코의 철학은 한마디로 어떤 자연의 물질성을 연구하는 물리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사회적 장을 연구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마르크스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권력 개념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도 받아들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20세기의 사회적 장 안에서 돌아가는 힘의 관계를 이런 방식,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지층화되지도 않으며 또한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엄표와 가시적인 물질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지식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미셸 푸코한테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미시물리학적인 눈을 갖고 보지 않으면 권력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화되지도 않고 그 지층화를 통하여 역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딱 명정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지식의 역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뿌부와흐, 이것은 힘인 거야. 힘들의 관계를 통하여 여기에서 주체는 뭐야? 주체는 그 힘을
특정 주체가 행사한다기보다는 국가조차도 힘을 소유해서 행사하는 게 아닌 거야. 힘의 관계를 전제할 뿐인 거야, 국가 역시도.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했어? 특정 개인이 힘을 소유하고 행사한다라기보다는 그 힘이, 힘들의 관계가 하나의 사회적 장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질서를 통하여 주체는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체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체는 뭔가 하면은 말과 사물에서는 이 주체가 바닷가에 그려진 얼굴과 같이 파도가 한번 치면 물이 왔다가 한번 가게 되면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지식의 고고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지식의 고고학에서는 이 주체는 음표의 장, 음표의 장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지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표의 장에 의하여 주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제 예를 들면 정치는 담론을 계속 생산하죠. 그죠? 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죠. 그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하여 일본을 환경 전범국으로 규정했지. 그죠? 예를 들면 일본이 심심하면 한 번씩 발언하고 보여주는 게 독도를 동해로 표시하지 않고 일본해로 표시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예요. 그죠? 특정 언론의 몇몇을 공산당 기관지라고 언급했어. 이 대한민국은 21세기에도 특정 집단이, 그리고 이거는 특정 집단이 아니야. 상당히 많은 수가 빨갱이요, 친일파인 거예요. 지금도 정치에서는 통용돼요. 그런데 이게 음표야 아니면은 명제야. 푸코의 음표 개념은 정말 중요한데요. 에농세. 음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푸코의 철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푸코의 1차 자료를 읽었던 자들은 전부 다가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 말과 사물이나 광기의 역사나 성의 역사나 감시와 처벌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읽었을 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식의 고고학, 담론의 질서,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죠? 완전 언어가, 거기에는 음표 개념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음표는 담론을 형성하는 가족입니다. 담론이 있으면 그 안에는 다양한 음표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그 음표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면 희소성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다수성, 단수가 아니라 다수적으로 나타나 다양한 관계들을 포섭하면서 횡단하고 배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힘의 이동이에요. 이건 역시도. 그 다음에 특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어. 음표는, 에농세는. 그 다음에 물질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담론적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담론은 언제나 비담론적 환경인 물질성과 관계해. 제도와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발언들이 엄표, 명제로서 나타나지만 단어로서 나타나고 또 때로는 억구로서 나타나고 문장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단어, 문장, 명제는 뭐야? 언어학의 어떤 토대인 거야. 그죠? 소시르 언어학부터. 근데 미셸 푸코가 만들어낸 거는 이런 언어학에서 나타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이게 엄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는, 그리고 보수 쪽에서 보면 뭐야? 저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팔아먹는 빨갱이들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저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을 옹호하는,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친일파들이다. 이런 발언들, 이런 명제들 안에 예를 들면 어떤 물질적 조건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희소성이 있으면 또한 어떤 다수성이 있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야.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담론들이 형성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미셸 푸코는 엄표가 되려고 한다면 그 엄표는 명제로서 드러나는 언어학적인 주술관계, 거기에 붙잡혀서는 엄표의 어떤 내면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표가 되려고 한다면 표면성에서 심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 발언이 형성한 담론의 장에서 놀아나는 자는 뭐야? 그 담론이 지정한 특정 위치에 자기의 주체를 세우는 거야.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들이 보수든 진보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이걸 개선하는 데 어떤 일을 했느냐. 자본주의의 욕망의 구조 안에서 이런 정치인 새끼들은 뭘 했느냐 라고 봤을 때 이건 또 달라지는 거야. 이 시각에서는 보지 않아.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 시각밖에는 없어. 입체적으로 못 보는 거야. 저 정치인들이 특정 권력을 잡았을 때, 그죠? 물론 권력이라는 거는 푸코한테서는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야. 특정 개인이 권력을 잡아서 행사하더라도 그 권력은 그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본주의적 욕망의 관점에서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를 떠나서 이들이 자본주의 계층에서 어느 위치에 점유되어 있어요. 이들이 기득권이에요?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또
자본주의 계층 질서 안에서 이들은 하층민들이야. 뭐야? 이들의 발언에 의하여 춤추는 주체들은 대한민국의 삶의 질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의 조건,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도무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특정한 발언을 통하여 단어와 문장과 명제를 만들어내면서 이데올로기즘을 일종의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 정치적 힘을 얻어서 끊임없이 장난질을 하는 이런 새끼들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안 봐, 국민들이. 응? 이런 놈들이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새끼들인 거야. 다양한 관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에서 심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엄표가 아닌 거야. 푸코에 적용시키면 푸코는 어떤 엄표를 읽어냈죠? 예를 들면 17세기에 로피탈 제네랄 종합병원으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17세기 이 병원은 뭐예요? 그 당시에 광인들과 불황자들, 빈민들, 그 다음에 깡패들, 빌빌거리는 게으름뱅이들, 이런 범죄자들, 이런 자들을 쉽게 말하면 사회의 쓰레기와 같은 폐기 처분 비슷한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뭉뚱거려서 보호하고 관리했던 그런 기관이 바로 종합병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표면적으로는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사회의 전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구치는 것들은 다 한쪽에 몰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환호하기도 했고 안도의 한숨을 지었겠죠.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은 이런 역할을 해. 여기서 머무르면 뭐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갇히는 거예요. 엄표는 그래서 언제나 은폐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아닌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인 거야. 여기서 이제 또 마르크스가 나오는데, 공정한 시장 거래인데 그 내면을 보면은 전도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하게 미셸 푸코의 의심의 해석학, 미셸 푸코의 독특한 언어관이면서 의심의 해석학을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엄표 개념인 거예요. 근데 미셸 푸코는 뭐라 그래? 프랑스 혁명 시기에 피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인들을 풀어줬죠. 그죠? 종합병원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계몽주의의 발달과 혁명의 어떤 정신에 의하여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케이커 고도였던 영국의 이 시기쯤에, 그러니까 1790년대 튜크라고 하는 사람이 광인들을 위한 특정한 어떤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이제 광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거라는 거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미셸 푸코가 그 담론의 질서 배후에 숨어 있는 엄표의 작동들, 엄표의 가족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건 뭐예요? 광인들의 어떤 진정한 인간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더 잘 관리하고
광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더 철저한 통제 방식으로서 그게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학까지 까버리는 거야. 광기의 역사에서. 그죠? 이런 방식으로. 표면에서 보이는 거는 인도주의적인 건데, 거기에서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켜서 에농세를 분석해버리면, 그건 다른 방식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치인들만큼 허풍이 센 놈들이 없잖아. 그죠?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공적 발언 역시도 자기의 정치적 힘을 모으는 그런 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도 점점 이걸 알게 되고, 아, 또 시작하는구나. 진짜 대한민국을 팔아쳐먹을 그러한 빨갱이가 있고, 대한민국을 일본에다 다 갖다 바칠 그러한 친일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진보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보수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우쪽인 거지. 뭐 극우나 극좌나.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쏘면 얼마나 많은 담론들이 형성돼, 여러분. 어? 아, 정말. 그러나 이것을 좌나 우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배후로, 담론의 배후로 숨는 그러한,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절차 전체를 숨기는 과정인 거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특정 정치 집단이 가서 거기에 가서 감성팔이를 하면서 자기들만이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진짜 슬퍼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보이기 위하여 자기들만이 국민을 위한다 이거야. 응? 그 정치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게 없어, 대한민국에서. 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든 건 국민들이에요. 어? 각계 각층에, 각 분야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것 역시도 국민인 거야. 이 정치하는 놈들이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형성하고, 거기로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이런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표면을 보지 않고 내면을 봐야 되는 건 거야. 그게 엄표의 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에, 그죠? 성의 역사,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에는, 19세기에는 성의 담론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었어요. 성은 비밀이었고, 그걸 이렇게 발선하는 건 상스러운 걸로 통용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엄표들을 점검해 보면은 사실은 그 시대만큼 성의 담론들이 풍성했던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점점 뚜껑이 열리지. 그리고 감옥의 역사를 봐도, 감시와 처벌에 있었어도 감옥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뭐예요? 비담론적 환경인 거예요.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형성되는 담론의 질서의 줄을 형성하는
엄표들의 가족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뭐야? 육체의 어떤 범죄자들을 고통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형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탄생에서 담론의 질서의 엄표는 뭐야? 형법이죠. 그죠? 그러나 이 형법이 발전되어 갔던 과정과 절차와 그 다음에 감옥이 탄생해서 발전해 갔던 그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비담론적 환경과 담론적 환경을 결정하는 엄표의 발전은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야. 이질적인 거라고. 그래서 형법은 비행이나 범죄에 어떤 뭔가를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하고 배제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등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옥이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감옥은 인도주의적으로 발전해 온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한 사회적 장애, 특정 집단을 바깥으로 추방함으로써, 그죠? 그 사회적 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 그런 표면적인 유익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뜯어놓고 보면은 그 수감자들, 거기에는 억울하게 돌아온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역시도 인간이고, 들어가야 될 사람은 바깥에 있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들도 거기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점점 신체적인 형벌에서 정신적인 형벌로 옮겨가. 17, 18,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그런데 옮겨가는데 그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엄표의 특징을 보면 형법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배제의 역사, 생명의 관리의 역사, 생명 정치의 역사, 해부학의 역사, 해부 정치학의 역사가 숨어 있는지를 보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인도주의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들을 개처럼 패서는 안 된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만 해도 형벌 제도에서 얼마나 잔인한 것들이 많았어.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 형법의 적용이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이들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다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으로 발전해 간 것 같지만, 이것은 엄표를 못 읽어냈을 때인 거야. 그 엄표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범죄자들의 인간성 역시도 특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그들의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파놉티콘, 벤담 제레미가 만들어낸 거죠. 특정 원형 감옥 있잖아. 그게 감시와 처벌에 나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에농세를 읽는다는 건 특정 담론 안에서 거기에서 그 담론이 만들어낸 주체의 위치에 머물게 되면 이 에농세를 못 읽는 거야. 아, 그래. 일본은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저들은 빨갱이야.
여기에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세포가 돼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의식 있는 거예요. 내가 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바로 내가 21세기에 지성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를 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웅얼거리는 거예요. 음표에는 내가 말한다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미셸 푸코가 뭔가 뚜껑이 자꾸 열리죠. 그죠? 미셸 푸코가 블랑쇼와 만나는 거예요. 음표는 언제나 바깥의 자리인 거예요. 언제나 권력은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음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가 말해. 내가 없어. 그리고 다수의 중얼거림만이 있는 거야. 거기로부터 나는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나라는 것 역시도 음표의 장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수성의 어떤 중얼거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다가 있고, 그 다음 내가 말한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뜯어놓고 보면은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권력이 지나간 거야. 단수성들을. 이 특이점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주체로 위치시킨 거야.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봐봐, 여러. 그래서 그게 바로 의식 있는 자인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있어. 정치의 종교화에 참여하고 있어. 이성은 온데간데도 없어. 자기의 주체적 생각은 하나도 없어.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그를 따라가면은 의식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푸코는 확실히 이러한 담론의 개념, 실천 정치학을 통하여 그의 미시물리학은 엄청나게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은 이런 발언들 중에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다가 거기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특정 힘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힘이 지나가 버리면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과 같이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다른 의제에 의하여 주체는 또 형성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음표의 문턱과 놀이에 의하여 주체는 또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푸코한테서 사부와흐, 지식은 뭐냐? 지식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푸코의 인식론에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학문분과보다도 앞서 있는 개념이에요. 사회적 장애, 특정 담론들을 생산하고 실천 양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특정 언어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점점. 그래서 이 지식은 담론들로 구성되고 거기에서 학문분과가 나타나고 또 그 안에는 음표의 가족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절되고 분산되고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게 힘의 이동과 함께 가는 거야. 와, 완전 니체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과 권력의 연결로는 크게 보면은 마르크스의 권력관을 니체적인 힘의 존재론, 힘의 의지의 개념, 계보학의 개념, 이런 것들로 뒤집어 버린 거야. 들레즈 역시도 니체를 깊이 있게 연구했던 자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푸코의 아주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야. 들레즈만큼 니체의 마지막 유고 노트인 힘의 의지를 탁월하게 읽고 분석해낸 자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합니다. 들레즈. 니체와 철학뿐만 아니라 그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안티오이디푸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타나잖아. 그죠? 마치 니체의 힘의 존재론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스피노자와 또한 다른 철학자들도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니체가 들레즈의 존재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난 거야. 푸코도 역시 그래요. 푸코도 역시. 그래서 푸코에게서 역시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힘의 존재론, 지식과 권력의 연계, 이 둘은 결코 동일한 게 아니야. 서로 얽혀 있다, 오케이. 그러나 서로 다른 거예요. 권력은 결코 지층화되고 문서화될 수 없는 거야. 역사 형성물에서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것은. 그러나 이것이 지식과 결합되어서 나타날 때 사회적 장 안에서 우리는 그 힘의 이동을 미시물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식은 뭐냐? 지식은 담론의 실천들이요. 거기에는 엄표들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엄표를 형성하는 비담론적 환경. 예를 들면 감옥, 제도적 기관, 그 다음에 헌법, 등록, 기입,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엄표를 형성하는 물질성인 거야. 비담론적 환경과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지층이 있는 거야. 사회적 지층. 이게 바로 푸코의 넓은 지식 개념인 거야. 이 전체가. 그럼 권력은 뭐냐? 권력은 지층화되지 않아요. 푸코한테서는. 지층화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도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이 특정한 중심도 없어. 특정 중심을 형성하는 것 같으면 또다시 움직여서 어디에나 있으면서, 편재해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는, 끊임없이 바깥을 산출하는, 그래서 지층화되지 않고 블랑쇼의 바깥의 개념을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권력 개념입니다. 힘의 관계는 끊임없는 이동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형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배자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한 역사 안에서는 이 힘들의 관계는 은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담론의 생산에 참여하는 그냥 위치고, 이런 것들은 전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장 안에서 실천의 담론들은 지식과 권력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어느 한쪽, 어느 특정 집단, 정권을 잡은 어떤 집단만이 이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힘은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장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힘은 분산되고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장을 횡단하는 거야. 이 횡단의 개념이 들레즈도 좋아했지만 가타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었죠. 그죠? 푸코 역시도 그의 존재론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횡단인 거야. 횡단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 힘은 영향을 주었다가도 계속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그래서 이 힘의 관계는 끊임없이 거리를 통하여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고 그 장을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인 거예요. 사실은 특정 방식으로 고착화되고 얼마나 많은 자본주의의 욕망이 이런 담론을 생산하는 데에 역할을 해요. 여러 제목을 뽑아내고 특정 매체가 어떤 것들을 이슈화할 때 그 천박한 그 욕망이 많이 클릭하는 수에 따라서 끊임없는 뉴스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론의 엄표의 가족들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정말 그냥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어떤 아주 얄팍한 수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미셸 푸코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죠, 여러분. 지식은 언제나 권력과 연계되어서 나타난다. 모든 인문과학은 그 인식론을 만들어낼 때 그 사회적 장에서 그 인식론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과 연결되어 있고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도 심지어 성담론에서도 이 이제 미셸 푸코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역사를 분석하는 것과 관계되잖아. 그죠? 성의 역사에서. 거기에도 뭐예요? 고해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를 받는. 예를 들면 성직자와 신도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도 뭐야? 정신분석을 하는 의사와 받는 환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지식은 그 사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함께 작동하겠죠. 언론 역시도 자본과 함께 작동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많이 클릭하는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로 이슈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 이슈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욕망이 선택해서 그것을 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야 힘이 되거든. 이건 역시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셸 푸코의 담론, 지식의 고고학, 성의 역사, 감시와 처벌, 이런 것들은 또한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 청계의 고원, 이런 작품과 함께 읽었을 때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랑실의 에로와 또 읽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주체의 위치가 정해지는 그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뒤집어 엎고 바꾸어 사유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여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